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는 그럼 한 푼도 없어. 그래도 후회 안 하냐? 네, 안 해요. 여보, 당신도 그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는 거 알지?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평생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지내세요. 나라고 뭐 지내고 싶어서 지내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아,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놈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 난리잖아. 또다시 나 그 집에 끌고 가서 일 시켜봐. 내년엔 내 제사도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양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제사나 차례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니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상 거하게 차려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결국엔 산 사람이 먹거나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을 말이죠.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양 씨는 30년 가까이 시집 제사를 도맡아 지냈습니다. 이 씨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면서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사는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참석만이 아니라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음식을 양 씨 혼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80세가 훌쩍 넘으셨으니 이젠 제사를 물려받으라는 말에 양 씨는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양 씨는 암으로 수술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만 걱정하는 시집 식구들.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남의 편. 양 씨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나와야 했습니다. 양 씨는 26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슬아의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그나마 몇 년은 구박이 덜했지만 양 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 때문에 말이죠. 남편은 가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시집 일만 개입이 되면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모진 시집살이에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제사 3번의 명절의 차례를 2번 지내니 거의 2달에 1번 꼴로는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덜 불행했겠지만 그 외에도 무슨 가족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 1~2번 꼴로는 꼭 시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의 밥상을 차리고 수발을 들었죠. 물론 이 문제로 남편과는 수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무서워 말은 못하니 시집에만 다녀오면 남편과 다투는 것이었죠.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라. 시골 분들이라 그게 당연한데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 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잖아. 어쩌다 한 번? 그러면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야?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의 말에 양 씨는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무슨 말은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양 씨의 눈치에 못 이겨 남편이 밥상에 행주지를 하려는 순간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났으니 말이죠. 너는 어떻게든 애가 남편을 부려먹어?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살아야 되냐? 눈앞에 강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들 기세로 소리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며 통곡을 해대는 통에 양 씨가 졸지에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때라 행주질 한 번에 양 씨는 대역죄인이 되어버렸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시집엔 양 씨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동서라도 있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 있는 남동생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노총각이었고 그 뒤로는 여동생만 줄줄이 셋이었습니다. 그러니 양 씨만 잡고 마는 것이었죠. 그 뒤로는 남편은 도와주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시부모님 때문도 있었고 남편도 돕지 않는 편이 편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준비 다 했어? 다 챙긴 것 같은데. 양복도 챙겨야지. 양복? 그저께 말했잖아. 양복 찾아오라고. 아. 바로 찾아온다고 했잖아. 안 찾아왔어? 아, 깜빡했네. 그럼 그때 뭐 했어? 양 씨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세탁소에 맡겼던 양복이 없다는 말에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 같았죠. 얼른 전화해봐. 거기 문 빨리 닫는단 말이야. 잠시 통화를 하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문 닫았다네. 뭐?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 이걸 어째? 검정색 양복 아무거나 챙겨? 넥타이는? 문제는 무늬 없는 검정 넥타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사지 뭐. 그걸 어디서 사? 어디든 살 데가 있겠지. 명절에 문을 여나? 나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았어.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빨리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둔 짐들만 들고 얼른 차에 탔습니다. 양씨 부부는 명절 이틀 전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준비하니 말이죠.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게. 벌써부터 내려가나 다들. 양씨는 이런 초조한 기분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일손을 보태러 가는 것인데 꼭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왔기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습니다. 조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차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늘 조상에 관해 말합니다. 제사나 차례를 잘 지내야 조상이 굽어 살핀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은 안 했어도 양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작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은 다들 명절에 해외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시집 식구들은 알까 몰랐습니다. 내 친구 중에 숙경이 알지? 알지? 이번에도 해외여행 간다더라. 그래? 자주 가네. 이번엔 어디 간대? 이탈리아인가 어딘가 아무튼 유럽으로 간대. 신기하네. 차례도 안 지내? 요즘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데. 차례 안 지내도 훨씬 잘 사네요. 해외여행 가면 잘 사는 거야? 집안도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잘 사는 거지. 참나? 숙경이네 아들 의사야. 이번에 여행도 아들네가 효도한다고 같이 가는 건데 뭘. 소문났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그러자 남편은 더는 반박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의 집과 비교할 마음은 없었지만 제사를 잘 지내야 조상 덕을 보다는 말이 진리는 아닌 것이 확실했죠.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겨우 도착한 양 씨와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리 늦게 와? 아, 차가 막혔어요. 그러면 더 일찍 출발을 했어야지.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또 말 대꾸하지? 그러고 나서 한참을 서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얼른 와서 음식 준비해. 네.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왜 이틀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양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편의 직장 때문에 저녁 늦게나 도착하는데 말이죠. 그저 아들을 이틀 밤 재우고 싶은 시어머니의 욕심이었습니다. 음식을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해도 비는 시간에 양 씨가 마음 편히 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시자였고 양 씨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들은 누리기만 하시는 사람들이었고 말이죠. 다음날 남편이 외출했다가 넥타이를 사서 왔는데 또 하필이면 사온 넥타이에 줄무늬가 있어서 또 욕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양 씨가 말이죠. 여자가 그런 걸 진작에 잘 챙겼어야지. 그걸 남자 보고 사오라고 그래. 참 못났다. 못났어. 그리고 그렇게 혼나는 양 씨를 힐끔 보고는 남편은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슬그머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임금님 수락관에 상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상궁은 시어머니였고 양 씨는 무술이었죠. 부엌에서 움직이는 건 이씨 성을 가지지 않은 며느리들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에 음식 준비에서는 손을 뗐고 자연스레 양 씨만 분주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저으면 돼요? 양 씨의 아들이 명절 전날 늦게 도착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홀로 땀을 흘리고 있는 양 씨를 보다 못해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가 난리였습니다. 양 씨도 괜히 큰 소리 날까봐 가만히 있긴 했지만 늘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시아버지보다 더 한 분이었습니다. 왜 남자 여자를 스스로 갈라가며 식모 노릇을 자처하는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오던 전통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대신할 며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쨌거나 양 씨는 마지막 희생양이 자신에서 끝나길 바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온 시누이와 조카들의 수발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동안은 꼬박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아니, 이러고 또 다음 달에 제사잖아. 그렇지.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차례를 지내지 말던가? 아니면 제사를 합치던가?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도 여전히 따로 지내고 있고 시아버지 제사도 있었습니다. 명절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 해오던 것이지만 양 씨도 이제는 힘에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음식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어째서인지 몰라도 방문하는 친척은 늘어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돌아올 말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 당신이 강력하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다 어머니 쓰러지신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 선에서 해결해 볼게. 근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런 걸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양 씨만 늘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양 씨를 위로하는 척하지만 남편도 결국엔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양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 왜 양 씨 혼자서 그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양 씨의 집을 방문한 아들과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뒤에는 하겠죠. 아들에게는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도 몇 번 보았는데 참하고 똑 부러지는 아가씨였습니다. 양 씨는 그 아가씨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1, 2년 뒤에 결혼한다더니 미리 못을 박듯 말을 했습니다. 제사요? 근데 제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제사를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저 혼자 참석할 거고요. 명절엔 저희들끼리 여행 갈 생각이에요.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듣고만 있던 남편이 아들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1년에 휴가도 별로 없는데 명절에 여행 가면 좋죠. 그러면 집에는 안 온다는 말이야? 집에는 주말에 가끔 오면 되죠 뭐. 엄마 아빠도 할머니 댁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차례는? 너희도 당연히 와야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여기로 오고. 제사에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쩐지 시어머니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 그렇겠죠. 반면에 아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요즘에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어요. 아버지, 저는 저랑 결혼한 사람이 제사 때문에 희생하는 거,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뭐야? 불시의 공격이라도 당한 것 마냥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마 찔리는 구석이 상당히 많을 것이겠죠. 양 씨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너 임마. 그럼 자식 도리도 안 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 죽어도 제사 안 지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도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줄 거야. 치사스러운 남편의 말에도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부모 돈이 없으면 아들이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아들은 오히려 그러면 제사에 안 가도 되는 거죠? 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양 씨는 조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없앨 듯이 얘기했던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생기면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낼 것처럼 화를 내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에 양 씨는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양 씨 가족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예후도 좋았지만 그래도 암이라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전화 온다. 이리 줘봐. 내가 받을게. 차라리 전화 좀 꺼줘. 그래도 오늘이 제사인데 전화를 꺼놓으면 안 되지. 남편이 양 씨의 휴대폰을 들고 병실 밖을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나 빨리 가봐야겠다. 갔다가 다시 올게. 그냥 내일 와. 제사인데 금방 다시 오면 또 전화해 불라. 양 씨는 서둘러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암에 걸리니까 제사도 빠지고 좋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양 씨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았고 그저 오늘 제사는 어쩌냐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외며느리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음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용건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이제 양 씨는 이씨 집안 식구들이라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있는 때 제사였지만 다음 명절엔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시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가서 신용만 해. 어머니도 아픈 사람한테 시킬 만큼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야. 신용만 어떻게 해? 허공에 전이라도 붙여?
참석해서 이제 건강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어쨌거나 얼굴은 비춰야 할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못 갔잖아. 나 그러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알았어. 그 말을 믿고 갔던 양 씨가 바보 등신이었습니다. 신용만 하라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결국엔 하나 둘 양 씨에게 떠넘기더니 모두 손을 뗐습니다.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만 늘었습니다. 전도 작은 집에서 부쳐온다더니 달랑 세 종류만 부쳐와서 양 씨가 새로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거 전을 그렇게 작게 붙이면 어떡하나? 늘 이렇게 붙였어요. 아이고, 조상님들의 상을 잘 차려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정성이 부족하니까 이 집 둘째 아들이 여적 장가도 못 갔잖냐? 작은 집 어르신이 와서는 음식하는데 이래저래 훈수를 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환장할 지경인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조상님을 들먹거리니 양 씨도 듣고만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늘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잔소리하기로 유명한데 양 씨가 아팠던 것을 몰랐을 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손이 정성 들여서 차렸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복을 주네만에 하면 그게 조상인가요? 그런 조상한테는 제사밥 안 차려줘도 돼요? 밥 때문에 자손한테 해코지 하는 게 무슨 조상이에요? 그리고 도련님 장가 못 간 거는 못 갈만 하니까 못 간 거죠? 밥상이 무슨 죄예요? 상 차리는데 자꾸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순간 온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 뒤는 말을 안 해도 뻔했습니다. 그걸 알고서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양 씨가 폭탄과도 같은 말을 하자 집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남편은 말렸고 시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양 씨는 그 안에서 고요히 앉아 있다가 전을 부치던 뒤집개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고선 전이 담긴 소쿠리를 획 하고 뒤집어 버렸죠. 저거 봐라. 감히.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양 씨는 그대로 짐을 쌌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돕겠네요. 제 생각엔 조상님들도 생판 남인 저보다는 같은 핏줄한테 얻어먹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친척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말이죠. 남편이 당황해서 양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맏아들인 당신이 하면 되겠네. 나는 집에서 좀 쉴게. 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남편은 양 씨를 탓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뻔했다며 말이죠. 입원을 왜 어머니가 하셔? 내가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었잖아. 내가 뭐 욕을 했어, 뭘 했어? 점잖게 말하려고 노력했어. 아, 여보.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로 시어머니는 하루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정정하셨는데 며느리 보라고 그런 건지 정말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양 씨가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됐음은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제사 때부터는 우리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어차피 어머니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보고 물려받으라는 거지. 재산도 아니고 물려받긴 뭘 물려받아? 그럼 어떡하냐? 내가 장남인데.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 없애겠다고 했잖아.
어머니 안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만약 돌아가셔도 말이야. 그래도 몇 년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바로 없애냐? 그리고 어머니 제사는 안 지내 그럼?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래도 당신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평생 최선을 다했어. 근데 당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사람을 믿고 산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남자를 뭘 믿고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나이 든 우리 엄마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 당신은 아픈 마누라는 안 안타까운가 보지? 아나도 골치 아파. 제사 가져오면 그래도 당신이 주도하는 거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를 주도해? 남의 집이라니. 어머니도 편찮으시다고 그러고 나도 암 환자니까. 잘 됐네. 이참에 제사를 없애던가 며느리 없이 지내라고 그래. 뭐? 말이 돼? 양 씨는 경악하는 남편이 내뱉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참을 설득하려고 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방패막이 안 되어주니 양 씨 스스로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씨가 더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편찮으시다더니 양 씨보다도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는 그럼 한 푼도 없어. 어쩌면 아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 씨였는데 이 씨로 태어났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하냐? 네? 안 해요. 유산을 가지고 하는 협박이 제일 무섭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받은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이라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뿐이었는데 남편이 오남매였습니다. 세금 내고 5등분하면 손에 쥐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은 평생 제사를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집 식구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아니, 수억을 준다고 해도 사양이었습니다. 당신도 그게 말도 안 되는 협박이라는 거 알지?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평생 사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 당신도 나한테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지내. 나라고 뭐 지내고 싶어서 지내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아,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놈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 난리잖아. 또다시 나 그 집에 끌고 가서 일 시켜봐. 내년엔 내 제사도 같이 지내게 될 거야. 양 씨가 마지막 선언을 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양 씨가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양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남편도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사가 되었을 때는 양 씨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많은 복잡한 얼굴로 양 씨를 바라보았지만 결국엔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누이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사상이 엉망이었다며 어머니가 또 쓰러지실 뻔했다고 말이죠.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알만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제사상을 며느리가 없으니 차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그걸 며느리 탓을 하는 시집 식구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늘 그 사이에 껴서 동분서주하느라 몰랐지만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종노릇을 여태 해왔던 자신도 함께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고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집안이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사를 내 자식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고 내내 생각했던 것을 보면 그게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처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못한다면 나라도 했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지친 기색으로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사 우리가 가져오고 어머니만 모시고 조촐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타협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 정말 반색하는 남편에게 양 씨가 말했습니다. 제사든 차례든 얼마든지 지내고 집안 사람들 다 초대하든 말든 알아서 해. 원하는 대로. 갑자기 왜 그래? 대신 그 순간부터 이 집에 나는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여보,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없어? 천지에 널렸어.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남이야. 우리 집 식구잖아. 식구를 그렇게 몸종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거야. 노예라니. 당신이 딸이 없어서 망정이지. 당신 자식이 나처럼 산다고 생각해봐.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 할 말을 잃은 남편에게 양 씨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가져왔어. 늘 서랍장에 넣어둘 테니까 제사 지내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나는 오늘 이후로 시집 근처도 안 갈 거고 아무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도 마음 안 편할 텐데. 무슨 소리야? 몸도 마음도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는데. 단순히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혼도 불사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잠시 보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가장 실망한 것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양 씨 마음속에선 남편과의 관계가 꺼진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한동안 양 씨는 힘든 치료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양 씨를 지켜본 남편은 그제서야 치료만으로도 버거운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양 씨에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또 고생했다며 손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양 씨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심인지 말이죠.